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또 이제 최신 판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작년 이제 1월부터 12월 거까지 사이 뭐 이 정도면 우리 시험에 다 커버가 되겠죠. 자, 일단 맨 앞에 형법부터 좀 보시면요. 유추해석 금지원칙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이건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보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담배 제조, 담배 가공을 위한 일정한 작업의 수행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그러한 작업의 수행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무허가 담배 제조로 인한 담배사업법 위반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사실관계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담배 필 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 아니라 그때 이제 저기 신림사거리 쪽에, 아니 저기 봉천사거리 쪽에 있구나, 서울대 입구역 사거리 그쪽에서 요렇게 파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저도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돈을 내면 일정한 연초랑 이거 많은 그런 걸 다 제공을 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소비자가 이거 뿌려가지고 양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톡톡톡 치면 그게 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기계가 있어. 이렇게 말면은 담배가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값이 이제 항상 싸겠죠. 당연히 원래 거보다. 이제 그런 건데, 자, 판매하는 사람이 제조했나요? 소비하는 사람이 제조해서 갖고 갔나요? 스스로 제조해서 가져갔잖아. 그래서 담배 제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피고인의 유추해석이라고. 그래서 판결의 1번에 쭉 써있죠. 피고인이 자신의 영업점에서 실제 행한 활동은 손님에게 연초입 등 담배 재료를 판매, 담배 제조시설을 제공한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활동은 담배 원료인 연초입에 일정한 작업을 간 것이 아니어서 담배 제조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자, 스토킹 관련해서 판례가 좀 여러 개가 나왔습니다. 요새. 참고로 이제 이게 또 전자장치 부착법, 전자장치 이제 부착 관련해서 거기도 스토킹 범죄가 하나 들어가요. 그러면서 요새 스토킹 범죄가 대단히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최신 판례 중에서 이런 법률 해석 관련해서도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서 여러 판례 있는데 한번 다 넣어봤습니다. 필요한 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자, 일단 스토킹 행위하고 스토킹 범죄는 구분하세요. 자, 보시면 두 번째 줄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 자, 핵심인 겁니다.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당한 이유 없어야 되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이제 다목에서 나오게 되는데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통법상의 정통망을 이용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막 계속 카톡 보내는 거,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 이제 스토킹 행위 됐고 스토킹 범죄는 뭐래요? 자, 이런 거 한두 번 보내서는 되는 게 아니야. 지속적 반복적으로. 아시겠죠? 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위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를 해야지만 이게 스토킹 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굵은글씨 이 부분 기억하세요. 첫 번째,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특히 이거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지속적으로 했다면 뭐가 되는 거야? 스토킹 범죄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쟁점이 대법원까지 올라간 이유가 아니 전화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거예요. 전화를 한 적이 없고 통화된 적도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이 특히 나를 차단시켜놔 가지고 보지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참고로 핸드폰도 차단해놨더라도 그거 뜨긴 뜨잖아요. 차단됐다. 차단된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뜬단 말이에요. 볼 때마다 그게 더 두려워.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한 거예요. 통화된 거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열심히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얘기했는데 자, 옆에 넘어가셔서 자, 보시면 저기 어디 볼 거냐? 옆 페이지에서 박스로 나눠놔가지고 저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굵은 글씨 보이시죠? 옆에 상단에 한 7번째 줄 되면 굵은 글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벨소리, 발신번호 표시, 부재중 전화 문구 표시로 변형되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어쨌든 나타났다면 피고인이 전화, 정보통신망을 도구로 사용, 피고인 전화기에서의 출발과 장소적 이동을 거친 음향, 글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제일 위에가 우리가 이제 그 조문 자체에서 도달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도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전화 통화까지 돼야 되냐 그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상대방의 영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야. 전화에 그걸 이제 첫 번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방가로 2번에서 역시 굵은 글씨 가보세요. 그래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의혹하고 전화를 걸었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 상태나 전화 수신 여부를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미수신 시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벨소리나 진동음이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는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전화했다는 걸 지가 알겠지. 이 정도면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가 이제 추상적 위헌범인데 저기 보시면 밑에 뭐 방가로 3번에서 예전 판례 하면서 뭐 쭉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뭐 요 동네는 됐고 자 이제 판결로 2번으로 넘어가세요. 이제 판결로 2번으로 갑시다. 대괄호 2번. 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그 전화 통화 내용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밝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등등등 여러 사정을 종합 전화 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만 되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전화 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서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 반복하면 바로 스토킹 범죄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전화가 실제 되는지도 상관없고 또 대화 내용이 뭐 협박은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3번도 비슷한 거죠. 언더라인 봐봐요. 검사는 기간이 만료된 요거는 별거 아닌 것 같고 됐어. 여러분 저기 판결로 2번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 관련된 이쪽이라서 빼고 판결로 2번만 체크합시다. 여기는 판결로 2번. 그래서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아까 본 대로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 표시되도록 해서 피해자에게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이게 나온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범죄 종류를 얘기해 줍니다.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 불안감 유발해야 되냐고 두려워해야 되냐고 아니요. 위헌범이에요. 그래서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성의 자유와 평온에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이라는 자 동그라미 위헌범입니다. 침해범 아니에요. 위헌범입니다. 위헌범. 그래서 바로 이제 밑에 언더라인도 돼 있죠. 제2조 1호 강목의 행위가 객관적 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근데 이거 여러분 문구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협박죄에서 많이 보던 거죠. 협박죄는 거의 같잖아. 똑같은 위헌범이라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5번은 또 좀 이례적입니다. 사실관계를 좀 잘 봐봐요.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된 건데 굵은시 봐요. 빌라 아래층에 살던 피고인이 불상의 도구로 그러니까 이제 야구방망이나 이런 걸로 쾅쾅 찍은 거예요.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좀 이제 소음을 낼 때마다 콱콱 계속 친 거예요. 자, 이런 거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봤을까요? 자, 언더라인 보세요.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로 다수의 이웃들은 수개월 내에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인의 이웃이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받고도 영장 갖고 왔냐? 하면서 대화 출입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주변 이웃들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이웃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한 행위로 보인다. 이렇게 본 거야. 이것도 스토킹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 언더라인 사정을 비춰보면 피고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에서 주장한 거야. 정당행위라고. 안 돼요. 객관적 일반적으로 상대방 불안감 공포심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련 행위가 지속 반복됐기 때문에 이것도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한 거예요.
자, 무섭죠. 그런 것도. 네, 이런 또라이랑 있으면 무섭잖아. 조금만 소리 냈다가 팍팍팍 소리 내고 그러면 이게 퉁퉁 치면 여기만 울리는 게 아니잖아요. 건물 전체가 울려,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백 미터 또라이 아니야? 막 이러지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은 무섭죠. 마주치면 뭔 일 당할 것 같고 그렇잖아. 또 경찰 찾아가는데도 이렇게 되고. 당연히 이런 거는 스토킹 범죄로 가게 된 겁니다. 이 스토킹 범죄가 생기는 덕에 이거 아니었으면 뭐 따로 갈 게 없잖아. 폭행으로 갈 수도 없고 협박도 아니 뭐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잘 만들어진 법 같아. 자, 계속 갑시다. 6번인데 공선법 얘기인데요. 간단하게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방법 중에 굵은시 봐봐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이렇게 돼 있잖아. 착용 어떤 뜻일까? 최소한 착용은 몸에 붙여서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뜻이죠. 그거예요. 그래서 표지물을 입거나 쓰거나 신는 등 신체에 부착 고정하여 사용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들어갑니다. 단순히 표지물을 신체 주변에 놓아두거나 신체에 부착 고정하지 않고 그냥 들고 있는 이런 거 있죠. 신체 접촉만 유지하는 행위. 표지물 양손에 잡고 머리로 들고 있는 행위. 뭔지 알죠?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런 거. 이런 것까지는 착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착용하는 행위에 해버리면 피곤에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정도.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 방법 이외의 것을 하게 되면 공선법 위반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착용했는데 이게 허용되지 않은 걸 착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거야. 근데 들고 있었다니까. 이건 착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면 피곤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간 겁니다. 자, 그다음 거 가보시면 구병역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 그게 어디에는 적용이 안 된대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에게는 보시면 기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회복무요원이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요거는 우리 병역법에 있는 이제 그 내용하고 같은 건데요. 쪼저쪼 돼 있죠. 그래서 구체적 개별적 사정도 고려라 하면서 자 이제 점점점이 뭐냐 앞서 본 법리가 우리 이제 병역법에서 양심적 병역법이 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제 단순한 추상적인 거 말고 그래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법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더라인입니다. 여기가 핵심이에요.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에 복무를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 아니라고. 여기 집총 거부 한유가 뭐죠? 종교적 신념이나 어떤 양심적 이유로 거부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사회복무요원이 총 들어요?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거. 그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언더라인에서도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해서 현장 복무실태 점검, 교정제도 등을 통한 뭐 복무부실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 감독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병무 행정에 관한 사항일 뿐 써있죠.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행을 거부한 것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에 한 줄 띄시지 왜 붙여놨대? 원래 제 건 이제 다음 페이지로 연결되니까 띄어져 있는데 이제 붙여놔 버렸네. 자, 우리가 이제 그 보이스피싱 막으려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이 적금 매체 양도 양수 이런 거 제한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수의 개념이야. 자, 양수라는 건 어떤 뜻일까? 완전히 실질적 소유권, 처분권을 이전받는 거예요. 양수는. 그래서 보면 양도인의 의사에 의해 적금 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그래서 굵은글씨 해놨죠. 확정적 이전이에요.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굵은글씨 적금 매체 양도는 피고인이 상대방의 적금 매체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이 개념 알아두십시오. 그냥 잠시 하는 것은 대여야 대여. 잠시 주는 것은요. 대여일 뿐이지 양도는 아니야. 그럼 이게 이제 형사소송에서도 이미 예전 판례인데 이 적금 매체 대여, 양도, 뭐 취득 뭐 이런 개념들이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근데 공소장에 두리뭉실 쓰면 돼안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방해 때도 허위사실 유포인지 위계인지 위력인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해야 되잖아. 그렇듯이 그것 때문에 문제된 거야. 여기서도 이제 공소장에 제대로 이제 특정을 해야 되는 그런 쪽인데 그게 안 돼서 문제 삼았던 겁니다. 더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이제 가폭법 가서요. 가폭법 가서 보실 건데 자 여기 보면 판결 2번이 좀 이제 특이한 게 나와요. 일단 뭐
네 번째 줄 볼게요. 판결 1번에서 점점점 가정폭력처벌법상 피해자 보호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보호명령도 뭐 임시 처분 있고 이제 뭐 잠정적인 이제 종국적 처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피해자 보호명령 때리면 지켜야 돼요. 퇴거 명령하면 퇴거해야 된다고. 자, 이제 계속 갑시다. 굵은 글씨.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 행위자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로 인정되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어쨌든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보호명령이 발령됐는데 이걸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판결 집원 봐봐요. 피고인이 가정폭력 행위를 판결 집원 동그라미 치시고 가정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피해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됐던 그 가정폭력 행위 이게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폭력 행위가 없었던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혹시 가정폭력을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죄 이게 성립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의 의의나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보호명령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객관적 정황으로 봤을 때 판사가 이거는 가정폭력 행위에 해당함이 대단히 이제 될 것 같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피해자 보호명령을 했는데 이걸 안 따랐으면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뒤에 가서 비록 증거 불충분 등으로 뭐 가정폭력 범죄 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희한하죠. 그래서 잘 외워두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매매 알선인데 여러분 알선이 뭐죠? 중개하는 거예요. 중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서 굵은 시 바로 가면 네 번째 줄 성매매 알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선에 의해서 성매매라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성매매 알선만 하면 기수야. 그래서 성매매라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성매매 알선죄는 성매매 정법에 종속되는 종범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별개예요, 별개. 성매매 행위의 정범, 얘는 종범 이런 거 아니라고요. 성매매 정범의 존재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정범을 구성한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그래서 알선자가 위와 같은 주선행위를 하였다면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에 나가려는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본죄에 해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걸어다니면 이제 술 취객들 상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놈들이 있어요. 뭐 2차 가셔야죠 하면서 막 이런 놈들이 있다고. 이 자체가 알선죄예요. 아셨죠? 실제 뭐 이게 성매수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상관없다니까요. 이런 알선, 이 삐기들을 처벌하려고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의료 명의 관련해서 이거 전원합체 판결인데요. 우리 통상 이제 맨날 사기죄 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유한급여를 받은 거 이런 거 이제 사기 같아. 근데 이제 의료인이 사실 뒤에 사기죄 있을 건데 의료인이 자기가 이제 다른 의료인 명의 빌려가지고 한 거 이거는 아니었던 거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어쨌든 가봅시다. 이제 의료법 관련된 건데 일단 위에다 타이틀 잡아놨어요. 의료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 자격 위반 판단 기준을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 관한 개설 자격 위반 판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인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게 한 기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실제로 개설 운영 요걸 이제 처벌하는 건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인지를 판단하자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예전부터 판례가 있던 건데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 의해 개설 운영된 것인지에 대해서 어쩌죠 하면서 다다음 줄 보시면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한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 이때까지 그래 왔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비의료인이
의사 고용해서 사실상 유지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처벌하는 그런 규정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가 된 경우도 똑같다고. 그래서 의료인이 주가 되고 다만 이제 이런 협동조합 측에서 어떤 뭐랄까요 서포트를 받는 그런 관계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협동조합이 주가 돼서 돈을 다 투자하고 의사들만 고용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도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수경 갑니다. 전압의 다수경. 자, 첫 번째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 명의로 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의 주도적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일단 여기서 좀 애매하게 갑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보세요. 만약에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서 죄형법정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할 때,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 협동조합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하는데 어쨌든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에 단순히 의료기관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주도적 출연, 주도적 관여만을 했다고 무조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에서 봅시다. 따라서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했다 판단하려면 이제부터 나오죠.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주도적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해야 돼.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자 이렇게 돼 있죠.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으로 가장했다는 사정이 인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죠? 이제 사회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이제 사회 전체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내가 비영리로 해서 의료법인을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짓거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돈 여기서 이제 탈세도 하고 자금 세탁도 하고 이런 걸로 써먹었다 해가죠. 이런 거 됐었을 때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는 해당돼야지 이런 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 그러니까 실제는 지 돈도 안 냈어요. 재산 출연도 안 해놓고 막 한 것처럼 해가지고 막 만들어낸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해서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 알겠죠? 그래서 겉으로는 해놓고는 뒤로 막 쓸데없는 검사하게 하고 쓸데없는 수술하게 해가지고 돈 막 빼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짓 한 거. 이런 정도가 돼야지 이제 비로소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개설해서 주도적으로 개설 운영한 것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그러니까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이제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봤지만 이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이건 정말 비영리고 사람들이 일단 조합 형태를 보여서 좀 더 잘해보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이쪽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무조건 비의료인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무조건 이 처벌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다 이거죠. 아셨죠? 그래서 이런 제한을 좀 두고 있는데 어쨌든 전원합의체 판결이라서 내용을 뭘 갖다 낼지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이 저기 맨 아래 나 있잖아요. 나 부분 그거하고 그다음에 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거 맨 앞쪽에 가 첫 번째 단락 있잖아요. 다수견에서 판결로 집어내서 그거 두 개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쪽에 판결로 1번은 됐고 판결로 2번 쪽에 그 부분을 잘 좀 가와 다를 체크해서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압이니까 좀 체크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비슷한 거 밑에 6번 비의료인이 개설 자격을 위반해서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실제 사건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개설 운영했다고 판단하려면 이제 아까 봤던 거 쭉 돼 있죠. 그래서 비의료인이 개설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되 외형만 갖추고 의료 탈법적 수단을 악용 이런 사정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두 개가 나오죠.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재산을 부당 유출, 공공성, 비영리성. 이제 앞에서 전압이 나오니까 그걸 다시 한번 써준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봅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는데 전자가 뭐였었어요?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 재산 출연 안 하고 실체가 인정되지 않은 의료법인을 개설 운영하는 거 그겁니다. 전자. 비의료인이 실질적인 재산 출연 없이 주무관청인 시도지사를 기망하여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등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시설과 자금이 없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의 외형만 갖추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여기에 해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 짓을 왜 할까 여러분? 의료법인 이런 명의, 그러니까 설립 허가를 받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받아놓으면 진짜 의료법인을 개설하고 싶은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죠. 돈 받고. 이런 식으로 악용하려고 만들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후자의 경우. 이제 빼먹는 거. 아까 얘기한 거. 후자가 이제 쓸데없는 검사나 수술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돈 빼먹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후자의 경우. 언더라인,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지배하면서 의료기관 운영 수익 등을 상당한 기간 동안 부당하게 유출하는 등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때 이제 뭔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참고로 여러분 원래 의료법인은 다 비영리법인이어야 돼요. 비영리법인.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짓을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쓸데없이 수술 몽땅하고 막 서로 병원끼리 경쟁이 붙어서 헐값에 수술해 주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막고 있는 겁니다. 다만 자 봅시다. 의료법인 설립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해서 의료기관 개설 운영했다고 평가할 수는 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봐서 언더라인인 것처럼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위한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잠깐 봐봐요. 자,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이제 공소장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일반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갑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사나 의료요양병원의 운영권을 인계받은 다음 실질적으로 피고인 자신이 의료병원의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함으로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 의료병원을 개설 운영했다 그래서 기소가 됐었어요. 공소장에 쓴 걸로만 보면 나쁜 짓 한 것 같죠. 근데 이제 이거 볼게요. 피고인이 의료병원 직원들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출연하면서 갑 법인을 인수한 다음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의료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록상 갑 법인의 인수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거나 재산 출연에 관한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던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눈치가 보이시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의사들하고 직원들한테 돈도 못 주고 있는 그런 병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사람이 인수해서 체불임금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돈도 투자하고 이제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요거를 검사 이제 기소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쭉 있는데 나머지 언더라인 볼게요. 갑 법인의 재산과 피고인 개인 재산이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거나 실질적 관점에서 갑 법인의 재산이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함으로써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렀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나오죠. 네, 문구에서 느껴지겠지만 이 의료법 위반 이제 의료기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해당하려면 요 문구가 계속 나오죠.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 요 문구 좀 기억하세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례에서는 부정했어요. 단순히 이런 사정 갖고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거를 처벌을 잘 안 하겠다는 거죠. 만약 이거 쉽게 처벌하면 억울한 경우도 있겠지만 의료법인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어요. 병원 자체가. 그러니까 되게 좀 자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이제 갑시다. 7번.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조 1항에서 금지하는 자, 금품 등 수수행위의 구성 요건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그리고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이 구성 요건에 해당하냐 이건데 한번 볼게요. 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8조는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가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뇌물하고 달라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없이 호의적 관계 형성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뭐 상가집 같은 데 갔더라도 그러니까 공무원이 좋은 점이 또 그런 게 있어요. 축의금 이런 거 얼마 이상을 못 내게 돼 있어요. 이런 거를 물론 이제 받을 때도 억울하겠지만 줄 때도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한 번씩 했거든요. 우리 이제 후배 했을 때, 야, 너 너무 조금 내는 거 아니야? 했더니 형 청탁금지법에 걸려요. 아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쭉 가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간 정도에 뭐 언더라인 있죠.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과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자유롭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 밑줄 언더라인 갑니다. 직무 수행에 이게 핵심 기준이에요.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공직자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과 무관할 때 그때는 구성쾌당성을 웬만하면 부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여. 이럴 때는 이제 구성쾌당성을 부정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이제 봅시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이 금지하는 금품 등 수수행위는 적법한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금품은 수수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돼요. 또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의 정당 원활한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법한 정당한 권한 없이 금품을 수사하되 그것이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의 정당 원활한 수행과 관련해서 수사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또 않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려 얘기하면 밑에서부터 읽으면 좀 더 좋아요. 쉽게 해서 영득의사 없이 해당 직무의 정당 원활한 수행과 관련해서 금품 등을 수사하면 본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득의사 있고 그다음에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적법한 정당한 권한 없이 수수하게 되면 요 죄에 이제 해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좀 희한하게 써놔가지고 앞뒤를 좀 연계해서 알아두십시오. 두 가지 기억하세요. 일단 정당한 적법이나 정당한 권한 없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정당한 직무 수행하고는 뭘까요? 좀 상관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영득의사도 없어야 되고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굵은것이 갑시다. 공직자 등이요. 핵심입니다. 영득의사 없이 진짜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 그거를 받은 거에 불과하다고. 이런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거 기억하세요. 공직자 등이 영득의사 없이 직무상 소요되는 비용을 지출할 목적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비 받은 거야. 실비 진짜. 실비 이런 건 아니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결은 2번 봐봐요. 피고인이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것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개인 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정당한 권한에 따라 상급 공직자로부터 정산 보전받은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돈을 쓴 거예요. 일 처리하면서 공무원이 자기 돈을 막 썼는데 상급자가 그거 이제 쓴 거 영수증 첨부해서 오면 비용 처리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죠.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판결로지 2번 하나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저기 판결로지 2번 길었지만 맨 마지막 부분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두 단락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저작권법 갑시다. 이것도 재밌는 판례인데 자 저작권법 맨 첫째 줄부터 볼게요. 저작권법 130조 2항 1호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해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위반죄는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과 함께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도 같이 보호하는 점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명예란 저작자 또는 실현자가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해 사회로부터 객관적 평가, 즉 사회적 명예를 가리키게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예예요. 사람의 인격적 가치는 사회적 평가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더라인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여기 추상적 위헌범이에요. 명예손죄처럼 현실적인 침해 결과가 발생하거나 구체적 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만으로 바로 이러한 위험을 추정하지는 말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가시면 이제 어쨌든 그 문구 좀 기억하세요. 마지막 넘어갈 때 저작 인격권, 실현자의 인격권을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점이 바로 있는 것으로 보지는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가 넘어가는 바람에 좀 그런데 거기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이 있는지는요, 언더라인입니다.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주관적 감정이나 기분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언더라인 돼 있죠? 객관적 재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자 또는 실현자의 사회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행위인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자, 이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예술 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뭔가 한 거에 대해서 야, 저거 좀 뭐 베낀 거 아니야? 또 이런 거, 또 연기 더럽게 못하네, 뭐 이런 얘기들 한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작 인격권 또는 실현자 인격권을 침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이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위험이 발생했다, 이렇게는 함부로 보지 말라 이거죠.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고, 자, 마지막 변호사. 이거는 변호사법, 변호사 시험에서는 잘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쪽은 그저 그렇긴 한데 그냥 간단히만 볼게요. 여기는 이제 특경법에 가면요, 변호사가 보세요,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가 자기가 이제 직무 수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막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청탁하고 또 막 공무원 연계해서 알선하고 이런 거를 막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는 것처럼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까지 처벌 대상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볼게요. 정식으로 법률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면 사건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사적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부정하게 이용하는 등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정상적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청탁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자, 괄호 좀 칩시다.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변호사의 지위 및 직무 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때, 거기까지. 예, 이럴 때 특경법이, 참고로 여러분 특경법이 주로 뭐에 적용되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저기 형법에서 배임이나 횡령, 사기 이런 쪽이 뭐 5억 이상일 때 특경법 적용인데, 그거 말고도요, 금융기관의 임직원들 관련해서 이제 청탁하거나 알선하거나 이런 경우, 또 금융기관 임직원 스스로가 이제 그런 청탁이나 알선을 받고 돈을 받는 그런 것 등을 처벌하는 게 특경법에, 특경법 이런 건데, 변호사가 자신이 진짜 의뢰받은 이 뭐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뭔가 정말 직무수행상 막 접대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 그런 건 괜찮다니까. 하지만 변호사 이거랑 관계없이 지금 수임한 행위와 상관없이 이런 짓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특경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잘 모르겠으면 넘어가세요, 여러분. 여기는 좀 특별법형이고 우리 쪽 내기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시고, 진짜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또 고생했어 지금. 우리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스토킹 관련해서 앞에 봤던 거,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스토킹하고 아까 의료법인 그 두 가지 정도는 좀 잘 체크를 하십시오. 자, 진짜 이제 중요한 판에 나가네. 시간적 적용 범위. 자, 우리 이제 일부러 제가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서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23년 판례는 아니지만 22년 이 전압을 뺄 수가 없어서 넣어놓은 거. 자,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동기설 폐기했잖아요. 동기설 폐기해가지고 우리 판례가 이제 이 내용이 나오잖아. 판결지 1번. 그래서 어쨌든 굵은시 바로 갑니다. 형법 1, 2항과 형사송법 316조 4호 규정, 형 폐지됐을 때 면소 판결 얘기하는 거예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 종정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무조건 적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법적 견해 변경, 사실관계 변경을 나누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입법자들이 따로 경과 규정을 더 가지고 이 법은 뭐다? 이 법 시행 뭐 이전까지 적용한다. 다시 거꾸로지. 추구표 인정하려면 그치. 이 법은 종전 행한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추구표를 긍정하도록 해놨으면, 그러니까 소급을 금지하고 구법에 따라 처벌되도록 하는 경과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1조 2항에 따라, 그리고 형사송법 316조 4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해달라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따라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지면 종전 법령이 범죄를 정해 처벌한 것이 부당했거나 과용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 예전에 따르면 이제 법적 견해 변경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제 형법 1조 2항과 316조 4호 적용하겠다 이거죠. 신법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더라인, 이러한 고시 등 규정이 위미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형벌법규와 결합해서 법령을 보충하는 기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위법규의 어떤 뭐 형사처벌 규정이 위임됐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졌다면 마찬가지로 1조 2항 316조 4호가 적용된다. 어쨌든 형벌 관련해서 법률이건 하위 규범이건 간에 이제 변경되면 1조 2항 그대로 적용해 주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예외 2개가 나갑니다. 판결로지 2번에서. 자, 첫 번째 나가죠. 우리 유의가 저기 뭡니까? 그치. 요 내용이 좀 어려웠지. 자, 보세요. 해당 형벌법규 자체.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자, 거기 바로 다른 법령 변경. 그러니까 형벌법규와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를 적용하려면 해당 형벌법규에 따른 범죄 성립 및 처벌과 자, 거기 괄호 치십시오. 직접적으로 관련된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거기까지 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형사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의 변경 이것도 1조 2항 적용해 주려면 그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법령 변경에 해야 된다고요. 다른 법령도. 그래서 이와 관련 없는 다른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해당 형벌법규의 가벌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가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가 뭐였었다 그랬어요? 제가 상정해낸 게 그거였잖아. 우리가 이제 친족의 범위는 우리가 어디에 적혀 있죠? 민법상 친족법에 있어요. 친족법에. 현재는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인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친족법에서 이제 친족의 개념을 8촌 이내 혈족이 아니라 4촌 이내 혈족으로 줄인 거예요. 8촌 이내가 아니라 4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이런 식으로 줄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될까? 성폭법에 가족 간 성폭력 범죄 있잖아요. 그죠? 친족 간, 가족이 아니라 친족 간 성폭력 범죄가 있는데 만약에 5촌이 강제추행을 했었어요. 근데 친족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5촌은 안 들어가잖아. 친족에. 빠지게 되잖아. 이런 거는 1조 2항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친족법 바뀐 게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바뀐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밑에 3번 판례 법무사법 관련 사례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회생 파산 사건 관련 법률 사무를 위임받아 취급, 변호사법 위반으로 공소직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법무사는 개인회생 파산 사건 관련한 법률 사무를 위임받거나 취급하면 안 되거든. 이건 변호사 영역이었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었어. 그런데 재판받고 있던 중에 법무사법이 바뀝니다. 뭐도 가능하게 됐어요? 개인회생 파산 사건 신청 대리 업무를 법무사 업무로 추가하는 법무사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법무사법 개정이 지금처럼 피고인 이런 사람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막 형사법적 관점을 주된 근거로 해서 바뀐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을 그냥 단순히 넓힌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지금 공소직이 된 변호사법 위반한 이 법무사에게도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처벌되는 거예요. 1조 2항에 따라 이게 처벌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법 개정하고 형사법적 관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처벌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 개정으로 6호 내용이 추가된 법무사법 2조는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 형벌법규인 변호사법 또는 그로부터 수권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에 불과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기본적으로 형사법과 무관한 행정적 규율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결론이에요. 다다닥 내려가셔서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항의 적용 대상인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에 근거한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나 더. 4번 말고 5번으로 가십시오. 5번 판례. 똑같은 겁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킥라니. 이런 애들인데 자 이게요. 예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쪽에 넣었었어요. 오토바이 쪽에. 그래서 이제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 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 방법 등에 관해 개인형 이동 장치를 어디로 규율해요? 이제 자전거로 이제 규율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에서 이 전동 킥보드 개인형 이동 장치를요. 이제 뭘로 바꾼 거예요? 오토바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서 그냥 일반 자전거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류에 자전거 등으로 분류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쭉 가셔서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당. 그러니까 만약에 오토바이도 음주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위험운전죄가 되잖아. 그러다 사고 내면 위험운전 치사당이 된단 말이야. 근데 도교법에서 이 전동 킥보드를 어디다 넣었다고요? 자전거에 넣었다니까 오토바이가 아니라. 그래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고 가다 사람을 쳐서 다치겠어. 위험운전 치사상이 이제 돼야 하는데 안 되게 됐죠.
근데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그냥 일반 자전거 이렇게 개념 바뀐 것이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라는 건가요? 전혀 상관없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는 옛법대로 처벌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록 이제 밑에 5번째 줄 비록 개정도로교통법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로 분리했다 그래서 형법 1조 1항에 범죄 후 법률 변경되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를 볼 수는 없다. 됐습니까? 이렇게 두 판례가 무조건 나올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22년 12월 판례가 올해 23년에 나왔으니까 이제 24년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내줘야겠죠. 2개. 법무사법 위반하고 전동 킥보드. 아직 안 본 거 있어요. 올라가세요. 판결 3번. 자, 유효기간이 명시된 한시법. 이거는 그대로 추구표 인정합니다. 1조 2항 적용하네요. 그게 판결 3번이잖아. 한편 법령이 개정 내지 폐지된 경우가 아니라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도 형법 1조 2항과 형소법 31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령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판결문지 2번과 3번 예외 기억하세요. 여전히 1조 2항 316조 4호가 적용이 안 되는 사례 2가지 외우시고 특히 이제 판결문지 2번과 관련된 것이 법무사법 전동 킥보드 2사례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뭐 아청법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4번 보세요. 판례 3번과 5번 사이에 붙어 있어가지고 자 쭉 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4번째 줄에 자, 성착취물 소지죄요. 성착취물 소지죄인데 5번째 줄이구나. 자, 보세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자, 동그라미 계속범으로 봅니다. 계속범. 포괄일죄라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속범에 대해서는 실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 적용. 아시죠? 그래서 이게 뭐다? 가중처벌로 바뀌었거든? 상관없다니까요. 종료되는 시점에 개정법을 신법이 행위시법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립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자, 뭐 양벌 규정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수죄가 하나 나와가지고 잘 봐봐요. 법인의 사용인,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종업원이겠죠. 영업 비밀을 부정 사용을 하다 미수에 그쳤어요. 행위자가 미수에 그쳤다고. 이럴 때 법인을 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애석하게도 미수 규정, 처벌 규정 없어요. 근데 이거를 처벌해버리면 피고인의 불리한 유추해석이죠. 자, 그래서 언더라인 보세요. 이에 따르면 양벌 규정은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취득 및 부정사용에 해당하는 18조 1항부터 4항까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즉 기수에 해당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고 사용인 등이 영업비밀의 부정사용에 대해 미수를 처벌하는 18조 2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십시오. 이제 조문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어쨌든 결론만 아십시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사례가 조금 헷갈리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관계부터 얘기합니다. 판결문 2번 봐봐요. 정당방위 관련해서. 포장부에서 근속한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을 영업부로 전환 배치하는 회사의 조치에 따라 이제 회사랑 근로자들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마음대로 하냐? 우리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저렇게 바꿔서 전환 배치하는 게 어딨냐?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해서 뭐 저기 물류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영업부로 간 거야. 사람 대응할 줄도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예. 그리고 이제 아마 또 회장이 열받아서 이런 조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세요. 사용자가 그 사무실에 출근해서 항의하는 근로자 중 한 명의 어깨를 손으로 미는 과정에서 뒤엉켜 넘어져. 자, 사용자가 이제 사장한테 이제 직원들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쩌고 하는 중에 하는데 앞을 막은 거예요. 사장 가는 길을. 그랬더니 야, 너 미쳤어? 하면서 어깨를 막 밀고 하다가 엎어진 거야. 그래서 사장이 위에 딱 깔고 앉은 거예요. 근로자를 끌고 앉고 멱살 잡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피고인도 다른 근로자죠. 피고인이 근로자를 깔고 있는 이 사용자 사장의 어깨 쪽 옷을 잡고 이렇게 세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해서 끌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예, 그리고 옷을 잡고 막 흔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폭행죄라고 공소제기가 됐었는데 피고인은 뭐라고 주장한 거죠?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를 주장한 거예요. 지금 깔린 사람 같은 근로자 있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당방위를 한 거다. 그랬더니 피해자 측은 검사 측은 뭐라고 주장했을까? 침해 현저성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침해 현저성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세웠으니까 침해 현저성이 끝났고 그래서 흔든 것은 폭행에 해당한다. 이렇게 간 거죠. 자존심 싸움이야. 대법원까지 간 건데
여러분 이 정도는 여전히 현재성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죠? 침해 현재성 인정해서 정당방 인정인데 올라가서 볼게요. 판결의 1번 별표하십시오. 정당방위에서의 침해 현재성이란 침해 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지 않는지에 따라 결정된 것이 아니에요. 범죄가 기수, 즉시 특히 즉시범 상태범이 기수가 바로 종료잖아. 이제 그거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1년에 연속되는 행위로 인해 침해 상황이 중단되지 아니하거나 일시 중단되더라도 추가 침해가 곧바로 발생할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 행위가 범죄의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전체적으로 침해 상황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비록 이제 다른 근로자가 뭐 하는 짓이냐고 사장을 불러켰는데도 사장도 지금 막 열받아서 너희 자식 손 안 놔? 막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제 엎어져 있는 얘를 상대로 이제 더 막 어떻게 하려고 막 이런 상황이었다고. 이해됐어요? 지금?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요,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관계를 생각하면서 위에 판결의 1번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사장님 뭐 하는 거야? 하고 끌어일으켜야 되는데 사장님 안 놔? 막 이런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당연히 아직은 종료된 게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 정도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상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 정당행위부터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